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소송도 제일 많이 하고 전화도 제일 많이 오는 건들이니까 역으로 얘네를 특히 좀 조심하시면 변호사 볼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줄겠죠. 실제 사례랑 조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건 전세금 반환 소송입니다. 아무래도 전세금은 액수가 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격이 엄청 크죠.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5억이다. 근데 내가 그 5억을 싸질머지고 있다가 바로 전세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뭐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자기 돈 일부 그리고 은행 돈 일부 이렇게 해서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돈을 못 돌려받고 그게 이제 고스란히 개인 채무로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타격이 크죠. 전세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뭐 여러 곳들에 많이 노하우가 공유가 되고 있는데 뭐 등기부를 확인해라,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라 이런 노하우들이 공유가 되는데 사실은 진짜 맘먹고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면 그거를 다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일단 허그에 가입하는 거.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만약에 임대인이 자기가 어려워져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더라도 이 보증보험으로부터 그 전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보험에서는 나중에 이 임대인한테 구상을 청구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그들 사정이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는 허그에 가입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벌어졌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략의 싸움이 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이 집을 빼는 게 좋을지 계속 현재 사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소송을 바로 들어갈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검토해 주는 게 필요하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게 되게 맞는 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가장 크거든요. 이 물건이 지금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제일 크고, 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을 때 이거를 거는 즉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걸어서 진짜로 돈을 못 주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못 내주는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죠. 물론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임대인의 자력, 그 임대인의 경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 오시는 의뢰인분들의 말을 듣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뭐 등기부를 떼어보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돈을 못 내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그 집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이런 걸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건 명도소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는데 계속 버티는 경우에 내보내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다 떠나서 뭐 이건 예방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이 너무 명명백백한 거라서 사실 소송에서 이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악성 임차인이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사소한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소송에서 끝까지 대응한다 이러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도에 있어서는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이게 뭔지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뭐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단계가 있죠. 근데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단계에서 이 계약이 깨지기도 합니다. 팔기 직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난 안 팔래 이렇게 변심해서 안 팔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잔금을 마련 못해서 계약금을 떼이게 생겼는데 이 계약금 돌려달라고 엄청 이제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에서 이게 왜 소송으로까지 가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이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명명백백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쪽이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쪽이 잘못한 것 같을 때 이럴 때 소송까지 많이 가고요. 또 금액이 좀 큰 경우 뭐 계약금 1, 200 가지고 소송 가는 일은 없는데 계약금이 막 몇 억 된다. 근데 이거를 바로 몰취된다.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끝까지 싸워보고 싸우다가 어느 정도 조정으로 합의하기도 하고 만약에 피디님이 10억짜리 집을 계약금 1억 넣고 샀는데 잔금 마련 못해서 이 1억을 그냥 날리게 생겼어요. 이거 그냥 쿨하게 오케이 하고 1억 날리실 수 있을까요? 그쵸. 네, 이거는 뭐 그 상대방한테 이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몰고 가서라도 어떻게
어떻게든 1억을 돌려받고 싶겠죠. 만약에 녹취가 전화 통화했는데 나는 갤럭시가 저쪽 아이폰이야. 이쪽 녹취 하나도 없고 나만 녹취가 있어. 아, 나 당신이랑 계약 못 하겠어요. 뭐 다시 돈 돌려 가져가세요. 나 돈 뭐 100 안 받아도 되니까 돌려줄게라고 누가 했어. 어떤 아줌마 그 말을 했어. 저쪽은 하나도 없어 증거가. 나만 있어. 그럼 유리하죠. 싸울만 하죠. 계약서가 있어도. 왜냐면 저쪽에서 해지하자 했고 나는 잘못 없으니까. 그 사이에 내가 엄청 진상 떨고 계약 해지하겠다 울며불며 했던 거는 내가 빼면 되잖아. 이쪽이 안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갤럭시 폰 쓰세요. 이것 때문에 진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소송 탑3 끝.